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6주차 10월 5일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될 수 있는 평화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와서 평화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교육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내용까지 1교시와 2교시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3교시에서는 평화교육의 기초로서 가족과 아동 및 성인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위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가 세계에서의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평화 건설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평화와 사회 변동을 위해 일하도록 이끄는 발달 과정상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3교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선 가족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린 아동에서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간 발달과 관련되는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도덕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화교육이 본질적으로 인격의 발달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배려적이냐에 따라서 이후 아동의 인생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건 단계에 따라 발달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점진적인 것입니다. 어떤 측면은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죠. 또한 우리 각자는 발달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언제 사춘기를 맞느냐 하는 문제들은 사람에 따라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 평균적으로 이런 시기와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평화교육의 기초를 살펴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평화교육의 기초로서 가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린이의 발달에 있어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아동이든지 그들이 맡게 되는 첫 번째 교육체제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도덕교과서 목차 부분을 유의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로서 나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원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원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그 다음은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다루는, 이렇게 학습자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이른바 가치관계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성으로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울딩은 가족을 역사를 만드는 실습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은 사회의 공동 창조자로서 인간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아동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처음 목격하는 일 또한 가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울딩은 대부분의 인간 상호작용은 평화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다고 가정해 본다면 협상이라든지 대화의 방법,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 평화를 건설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것들이 모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장난감 가지고 협상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국가들 사이에서 고위급 조약의 회담, 그 속에서 협상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평화 건설하는 기술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울딩이 대부분의 인간작용이 평화적이라고 말했던 것과 조금은 다르게 많은 가족들이 평화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폭력이 발생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평화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물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족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족은 아동에게 지구 시민으로서의 첫 교육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교육은 그 성과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족 구성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접하는 미디어의 유형, 그리고 토론하는 주제들, 읽은 신문이라든지 동화책들, 그리고 가족들이 방문한 장소 등 모든 것들이 아이가 어떻게 세계를 보는가 하는 관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저희가 1교시, 2교시에서 다루었던 전쟁이라든지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타자와 세계를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건강한 태도와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기본적 기술을 결여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족의 영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학습자의 성장 환경에서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족 이후 학습자들이 발달해 나가는 단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 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평화 교육에 주는 함의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은 아동기부터 살펴보아야 되겠죠. 2세에서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은 가장 많은 수의 새로운 두려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나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올해 3돌이 넘었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가 열심히 놀고 있다가 저랑 제 집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고 부모가 없는 공간까지 애가 좀 멀리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야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육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게 많이 공급되어서 강압적으로 아동들 양육하는 것의 단점,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벌을 한다거나 매를 드는 부모님들 거의 없긴 하지만 저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엄격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매를 맞았던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두려운 경험으로 있죠. 그리고 즐겁게 놀다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것, 이런 것들도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아동들은 TV라든지 책, 아니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영상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 간접적 경험들을 통해서 아동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도 하나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은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이건 아동 혼자만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조력자들이 필요할 텐데요. 부모라든지 교사, 그리고 형제들도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겠죠.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동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무서운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독창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아동들은 동일화 과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 그리고 다른 중요한 역할 모델들이 수행하는 평화적 행위의 예는 아동들이 평화적인 사람으로 발달하는 것을 돕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까지 닮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동들이 행위에서 보여주는 영웅 숭배, 히어로물 이런 거 보면서 열광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부모, 교사, 형제, 친구들과 같은 여러 조력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아동기,
유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할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 단위로 유지되는 교육이 좀 효과적이죠. 그리고 집중력에 있어서 좀 취약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이나든지 글자만 가지고 가르쳐주긴 어려울 수 있죠. 행동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학습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품,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많이 발달해 있는 시청각 자료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아동들로 하여금 생각을 표현하고 관심사에 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이런 특징을 비교적 조금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커나가면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 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청소년기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을 대부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신호가 있죠. 사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이유기,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몸은 어른만큼 성장하였지만 아직 인격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성인들에게 의존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혼란함을 겪고 있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생들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릭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 역할의 혼란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로 청소년들의 행동은 때때로 충동적이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과 같은 갈등 상황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회피하고 후퇴하려고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노력,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청소년기는 이런 특징과 함께 평화교육과 관련한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적 자원이라든지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와 힐리가 이런 자원과 장점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당한 에너지나 추진력,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중간고사 시기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저희 때는 시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험 기간이 아니면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노는 이런 친구들인데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 발산해야 되는 에너지가 충분히 발산되지 않다 보니까 자습을 하라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해도 굉장히 장난치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굉장히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넘쳐나는 에너지나 활력, 그것을 평화교육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큰 효과 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조국과 세계의 장래에 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죠. 본성적으로 공동체, 무리를 이루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본성적인 특징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죠. 패거리를 이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무리 속에서 동떨어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무리에 속한다.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면 결속감이라든지 소속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확장된 형태의 공동체가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징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사회의 가치, 철학, 이념, 제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입니다. 반항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 이유 없는 반항이 있기도 하지만 반항하게 되는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것에서 부수되는 하나의 효과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당한 면이라든지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문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의식, 청소년기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양된 인식 능력. 피아제와 같은 여러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은 나이가 발달해 나감에 따라서 이제 점차 함께 상승해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정도 되면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지만 성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고양된 인식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평화교육과 관련될 수 있는 개념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용기와 독립심입니다. 아동기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적인 조건 속에서 주변의 조력자가 두려움에 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잘 학습시켜 주었다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나 독립심을 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청소년기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창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생애 전반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기에서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기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성장과 변화와 지속되는 발전의 시기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가 인간은 B와 D 사이의 C다 이야기했죠. 실존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C, 초이스,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양극단에 있는 것이 B, 벌스, 탄생이고요. D, 데스, 죽음입니다. 우리는 탄생 이후 성장해 나가다가 언젠가 죽음을 통해 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인기가 되면 이것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각으로 인해 인생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도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성인기에 있어서 최초의 전환기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기 20대 초반에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족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나서야 하는 20대 초반에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서양 쪽이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진학할 때도 이제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한다거나 이런 경험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캥거루족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조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면 자신감을 배양해 나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이제 20대에 교사 시험에 합격해서 교사 초년에 우왕좌왕 헤매다가 어느 정도 중경 교사에 돌입한 30대 이제 막 부장을 달고 뭔가 계획세에서 하는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교사라고 하면 일상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유도 느끼고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자기가 선택한 평화라든지 정의에 관한 내용도 교육 속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죠. 특히 성인이면서 교사인 사람이라고 하면 30대 정도 되면 자신감 있게 이런 평화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년의 정점에 다가가게 되면 성인들 가운데서는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직장에서나 자식 교육의 부담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세계 문제와 지구에 대한 위협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나 지구까지는 관심은 안 나가더라도 이제 중년의 정점 정도 되면 대부분 사회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관심의 폭을 조금 더 넓히면 세계 속에 있는 기아의 문제, 지구 속에 있는 여러 문화 간의 갈등이라든지 테러, 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년기도 오히려 평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평화교육과 관련한 챕터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다루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학습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